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행기가 이 전자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우리보다 먼저 전자전기를 만들었는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상태고 카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성능 면에서는 아무래도 LIG 넥슨이 승리한 역사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어쇼쯤 되면 이제 승자가 누군지 알려질 거고 그 승자들은 굉장히 큰 축보를 터뜨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입니다. K방산 소식을 해외에 알리는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대한민국 방위사업 입문서 투자 안내서를 출판해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국제정치와 무기체계, 방위사업 관련 동향을 알려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 업체 주관하에 국내 연구개발로 적의 통합 방공망 및 무선지 통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전 항공기를 이제 국내 개발로 만드는 거고 이 국내 개발 전자전기는 원격 전자전기를 합니다. 원격 전자전기를 영어로 하면 스탠드 오프 제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머라는 거는 뭐 대충 머릿속에 개념이 있을 겁니다. 방해 전파를 뭐 찢은다고 하면 이제 사실과는 다르고 방해 전파를 지향성으로 뿌린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 방해 전파를 뿌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이 스탠드 오프 제머입니다. 스탠드 오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서 즉 적의 공격 사거리 밖에서 작전하는 전자전 항공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냐? 에스코트 제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에스코트 제머는 에스코트 용도로 제머를 한다. 에스코트라는 건 말 그대로 경호하는 대상이겠죠. 그럼 무엇을 경호하느냐? 적진에 침투하는 우리 편 항공기를 경호할 때 이제 전자전 제머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클로즈인 제머 혹은 스탠드인 제머라고 하는 이 단거리 제머가 있습니다. 이 제머는 이제 적진 앞에 자기가 직접 깊숙하게 들어간다. 이런 기술이 있는데 기술적 완성도로 보면 사실 하드웨어적으로는 스탠드인 제머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머라는 건 결과적으로 전파를 뿌려서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비 자체의 크기와 출력이 제일 작고 스탠드오프, 그래 제머라는 게 아무래도 멀리서 하다 보니까 전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출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스탠드오프 제머부터 먼저 개발했냐? 이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 스탠드오프 제머라는 게 어렵지만 사실 이 스탠드인 제머라는 게 굉장히 최근에 생겨난 미래적인 개념이고 에스코트 제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호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제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가 이제 아동전 폭격을 하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다? 같은 전투기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슈퍼호넷 전투기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전자전 포드를 달았는데 이 전투기 사이즈에다가 전자전 포드, 그러니까 방해 전파를 내뿜는 전자전 포드 같은 거 장착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ALQ200이라는 우수한 셀프 프로텍션 제머, 그러니까 F-16 전투기에다 붙이는 이 제밍 포드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발전된 이 제밍 포드는 쉽게 말해가지고 은장도 같은 겁니다. 나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호신용 무기.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코트 제머라 해가지고 전투기랑 같은 사이즈의 비행기 혹은 전투기를 그대로 전자전기를 개조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만드는데 어려움도 있고 전력을 동원하는데도 힘들어요. 여기다가 대한민국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FA-50밖에 없다. 왜? KF-21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KF-21 전자전기보다 먼저 만든 게 스탠드오프 제머. 그 다음에 스탠드인 제머라는 거는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드론이 또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 드론도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적에 대해서 전자전 공격을 사용하는 이 스탠드오프 제머가 지금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럼 이 제머로 뭘 방해하느냐? 아무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 통합 방공망 및 무선 지휘 통제 체계 무력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통합 방공망,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패트리어트, 사드, 천궁2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것을 통합 방공망이라 하는데 이 통합 방공망은 이제 무선 혹은 유선으로 아주 많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격 미사일이 여러 종류의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전파 방해를 해서 무선 통신을 차단하거나 제밍을 하게 되면 방공망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레이더가 복통이 되면 작동이 안 되니까 이 적의 군의 하늘이 뚫릴 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뚫리게 되면 아군이 안전하게 적의 영공에 대해서 폭격을 하거나 방공망 제압을 하거나 혹은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무선 지휘 통제 체계 무력화라는 거는 뭐냐? 이게 단순히 방해 전파로 하면 이제 적군이 무선기를 쓰는 걸 막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적군의 무선 통신에 대해서 단순히 감청 혹은 방해를 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발전되면 적을 속이거나 아니면 기만하는 것도 됩니다. 뭐 잘못된 주파수를 바꾸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짜 통신, 가짜 음성 같은 걸 내려가지고 뭐 항복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진짜 무선 통신이 가짜라고 이제 속이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해서 결국에는 적의 핵심 세력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행기가 이 전자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ECM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렉트로닉 어택이라고 해요. 이걸 밀리터리 관련해서 공부를 할 때 예전엔 ECM이었는데 왜 일렉트로닉 어택이라 했냐면 ECM이라는 건 일렉트로닉 카운터 메조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자전 이 재민 전파를 단순히 적이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면 방어적인 용도로 썼는데 이제는 그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전자장비 반도체 칩의 기술이 드러나니까 재민 기법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전자적으로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래서 전자전이라 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전에 뭐 전자전기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사업과 전자전기 사업이 뭐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밀리터리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금강백두 뭐 아니면 해상 초계기 뭐 조기 경보기 이렇게 있을 것인데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전자전 기능이 있는데 주로 이제 ESM 그러니까 적의 전자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핵심은 레이더죠. 적을 탐지하는 거. 그리고 금강백두 뭐 이런 정찰기를 들어보신 것도 있고 특히 백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차, 2차로 해가지고 지금 전략화가 돼서 대한민국 공군 모기지에서 운용되는데 이것도 생긴 건 비슷해요. 안테나가 비즈니스 제트기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수신 전용이다. 쉽게 말해서 코민트, 신호정보라든가 피신트 저기 이제 기기가 발산할 수 있는 주파수 같은 거를 수집해서 일단 감청을 하고 두 번째로 적의 무기 그러니까 이동식 탄도미사일 같은 중요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 전파가 이런 게 알아서 새어 나옵니다. 자기가 뭔가 라디오를 켜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기능을 가진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전파를 만들어서 적한테 공격을 하는 이런 식의 항공기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건 처음이고 그리고 이게 국내 연구개발 주도로 하는 것도 이제 처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산 무기들 중에서는 사실 외국에다 설계라든가 핵심 기능을 맡긴 것들도 있어요. 가령 금강백두, 백두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작은 카이아 대한항공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L3 해리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 체계 통합 혹은 가방 인증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설계해 준 대로 우리가 시공을 하는 시공사의 역할만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업체 주도 연구 개발로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전자전기를 만드는 기술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가망 인증 여기에 대한 주도를 한국 기업이 한다. 가망 인증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허가서 같은 건데 인테리어랑 비행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사무실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해서 벽을 부서뜨리고 이런 것들은 뭐 건축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죠. 이 건축법과 같은 것이 가망 인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없으면 인증받지 못하면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해서 제대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민항기가 더 심하고 군용기도 특별하게 허가를 받으면 뭐 야매로 할 수 있다는데 사실 어려워서 이 가망 인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멀쩡한 비행기를 뜯어 고쳤는데 이게 제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격을 검증받는 게 사실 비행기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을 이번에 전자전기 사업에서 처음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전기 사업이 블록 1 2대, 블록 2 2대 금액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1조 7천억 원 들어간다 해서 이 보람의 전투기라든가 차세대 전투기 혹은 미사일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거 아니냐. KDDX도 있는데 뭐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방위사업계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핫한 뉴스입니다. 왜냐? 사실상 항공우주 공군 무기체계 사업들 중에서 이 올해 마지막 남은 대형 무기체계 입찰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의 승자가 되는 업체가 이제 항공우주 공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수출과도 연관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전자전기라는 건 결국에는 제가 말했듯이 방해 전파를 내잖아요. 적을 진지나 통신망을 공격하기 위해. 이게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작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엔 이 사업 전자전기를 따내느냐 따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형 방위 사업체들이 올해 성적 이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남은 대형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2026년부터 있기 때문에 다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활을 걸고 각자의 능력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 제안서가 접수된다 하고 이 제안서 평가 기간이 대충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서울에어쇼쯤 되면 이제 승자가 누군지 알려질 거고 그 승자들은 굉장히 지금 큰 축보를 터뜨릴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전자전기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드론이나 소형 비행기를 사용해서 하는 스탠드인 제머, 그 다음에 전투기를 사용하는 에스코트 제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제트나 아니면 대형 수송기를 사용하는 이 스탠드 오프 제머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스탠드 오프 제머를 만들었을 때 생각했던 것은 이 C130 혹은 C295 같은 프로펠러 여객기 혹은 수송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낮아요. 고도가 낮다는 말은 뭐냐? 이 전자전기는 원격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파가 멀리까지 닿아야 되는데 고도가 높을수록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는 고도가 낮고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캐빈이 여합이 아닙니다. 이 여합이 무슨 말이냐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비행기들이 몇 종류 있는데 사실 C130이라든가 C295는 이 고도에 한계가 있어서 이 여객기만큼 고도가 높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이 전자전기 사업의 후보 기종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한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LIG 넥스원 뒤에 설명할 이 팀, 그 다음에 카이 하나시스템 팀 둘 다 같은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비즈니스 제트 회사 본바라디에의 글로벌 6500이란 비행기를 개조하는 건데 특이하게 둘 다 이 비행기를 개조하기로 정해놨어요. 이 비행기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그 조기 경보기 사업 이제 지금 입찰 심사가 진행 중이죠. S3 커뮤니케이션의 피닉스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이제 샤브의 글로벌 아이 조기 경보기, 요거 둘 다 같은 기종 본바르디어의 글로벌 6500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업에서는 이 업체는 어떤 비행기를 쓰고 이 업체는 다른 비행기 쓰고 이런 식으로 이 비행기 사용 플랫폼이 갈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비행기라고 해요. 왜 좋냐면 여유 전력이 많고 고도가 높고 항속거리가 길어서 이런 전자전 혹은 조기 경보기 하기에도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나 이런 걸 봤는데 보통 2737이나 이런 보잉 여객기, 우리 국내선 여객기보다 고도도 더 높고 속도도 더 길고 항속거리도 더 멀리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최적의 플랫폼이라서 요거를 사용해서 한다. 그리고 국산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국산 플랫폼은 지금 현재 앞서 말했듯이 KF-21 EA라는 것도 연구를 한번 했어요. 요거 같은 게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컨셉으로 만든 KF-21 EA 전자전기인데 이렇게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KF-21의 개발이 완전히 끝나야지 우리가 이 항공기에 대해서 비행 정보라든가 전력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소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전자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신한 안테나, 그다음 송신하는 안테나 둘 다 크고 고출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비슷하게 낮추려면 아직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6500이라는 요 항공기를 사용해 가지고 전자전기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카이랑 하나 시스템이 지금 공개한 전자전기 디자인인데 카이랑 하나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국산화입니다. 국산화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국산화하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비행기에 대해서 제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가망 인증, 그다음에 체계 통합입니다. 비행기를 뜯어 고쳐가지고 여기다가 안테나, 발전기, 그다음에 전자전 제머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일단 전파 방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파가 안전해야 되고 이게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이제 공력 특성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냐면 이 만약에 이 제밍 그 안테나 같은 걸 잘못 설치했다면 통신 안테나나 뭐 간섭이 있어가지고 제머를 걸면 막 통신이 안 돼가지고 이러거나 아니면 이 안에 전자전 관리하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오퍼레이터한테 전자파가 잘못돼서 과도하게 비춰졌을 때 뭐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비행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장착한 장비로 인해서 여기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전자전기 개발을 시도한 회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우리보다 먼저 전자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 전자전 안테나라든가 이 설비들을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진동이 생겼는데 진동을 해결할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외국 업체 도움을 해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상태고 이런 전자전기 장비를 만든 체계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강점이 있냐면 항공기를 이제 T50, FA50, KF21 이런 고정의 항공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 개조 작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망 인증에 대한 이 도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최초로 이 개조하는 사업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 이 가망 인증, 그 다음에 체계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카이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공기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카이는 이게 전자전기 4개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해상 초계기 뭐 그다음에 지상 감시기 그다음에 차기 조기 연구기까지 카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F21 레이더를 만들었다. 요게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 홍보한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 장치라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A사 레이더를 기술을 사용한 제모입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라는 게 결국 경쟁사도 만들고 있지만 하나 시스템은 항공기에 들어가는 유일한 A사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 KF21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KF21에서 이 레이더랑 이런 그 항공기에 통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살려서 전자전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요게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것도 뭐 설득력이 있는 지적이죠. LIG 대한항공 L3 팀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LIG 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팀이 LIG 그러니까 이 전자전 장비를 만드는 팀이 체계 통합과 를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사실 LIG 넥슨 빼고는 이 전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전자전 장비 뭐 ALQ88 ALQ200 같은 항공기에 붙이는 셀프 프로텍션 제모뿐만 아니라 흔히들 소나타라고 해요. 우리 이순신급이나 세종대왕급에 들어가 있는 함정용 대형 전자전 장비도 LIG 넥슨에서 만들고 차기 구축함 KDDX에서 들어갈 전자전 시스템도 LIG 넥슨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KF21에 들어갈 자체 제모 그러니까 KF21 EW 스위트라고 하는 것도 그 LIG 넥슨에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전 장비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 기술력이 딱 좋고 이 기업이 체계 통합을 주도하는 게 LIG 대한항공 A3 팀을 강점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임무 장비 중심으로 체계 통합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나중에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거에서 LIG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자전기 사업은 블록 1 2대, 블록 2 2대를 만드는데 이 개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처음부터 100% 성능을 만들면 개발이 좀 지연이 되니까 블록 1, 2대는 이제 기본적인 전자공격 기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기술을 사용한 전자공격 기능을 사용하는데 블록 2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제밍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기능이 훨씬 더 발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능 개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전자전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게 전자전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임무장비 성능 면에서는 아무래도 LIG 넥슨이 승리한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얘들의 강점이 있고 다만 이제 카이왕 달리 대한항공과 L3 해리스가 합해서 이제 이 가망 인증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국산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LIG가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머에서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자는 또 그러면 카이랑 LIG랑 함께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업체들이 그 자의적으로 이제 좀 결정한 내용이고 특히 이제 카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UH60 업그레이드 사업 이렇게 이제 팀을 짠 적이 있었고 LIG 대한항공도 UH60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팀을 짠 게 있어서 이 업그레이드 사업의 이 후속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카이랑 LIG가 좀 갈라져서 각자의 팀을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LIG 넥슨이 장비만 만드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체계 통합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체계 통합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영어로 하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고 뭐 집에 있는 컴퓨터 조립하는 거랑
업무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비를 한 번에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종합하는 그 종합 설계 사무소 역할을 하는 게 이 체계 통합인데, 이 체계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지에 따라서 장비를 어떤 것으로 넣을 것인가, 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천궁2의 경우에 체계 통합은 지금 LIG 넥슨이 하는데,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좀 다소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왜냐하면 주도권이 LIG 넥슨에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계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이런 것들을 항공무기 체계에서 LIG가 하고 싶다 보니까 여기서 좀 도전적으로 했고, 카이 역시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원활하게 카이가 전자연기를 완성하게 되면 한국형 해상 초계기, 한국형 전자연기를 카이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1조 원, 2조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10조, 20조짜리 사업의 관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경쟁이 좀 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래 남은 대규모 무기 연구개발 사업인데다가 이 전자전기 사업의 승자가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전투기 외 지원기 사업에 대한 판도도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2조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10조 원짜리 사업이라 생각해서 업체들이 좀 예민한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방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뭐 경쟁을 열심히 하죠. 이 KDDX 사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방위 사업이 성장하기도 했고, 기술력이 증가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상향 편중화 됐습니다. 옛날에는 업체들 중에서 전차를 만들 수 있는 전차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뭐 현대로템, 뭐 장갑차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있었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전차를 만들 수 있고 현대로템도 장갑차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경쟁이 심해진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일이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도 규모가 커지고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경쟁이라 볼 수 있으나, 이 경쟁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되기 위해서는 출혈 경쟁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제 승패에 대해서 빨리 결정 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검사하거나 이 판정을 하는 데는 이제 제안서 평가를 받고 제안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고, 이 제안서대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만들면 승리. 그래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 제안서에서 쓰인 일정과 납기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뭐 지체상금 물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직하게 제안서를 쓰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방위 사업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기다 보니까 과도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익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해서 이게 덤핑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단순히 덤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군이 이제 싼 무기를 사서 좋은 게 아니라 가격적 손해를 대형 무기 업체들은 중소기업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제 지역 경제에 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아니 혹은 아예 망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사업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남은 기간, 그러니까 이 방송이 진행되고 9월 말까지 치열하게 두 회사가 이제 홍보라든가 아니면 그 세일즈를 펼칠 건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방위사업청이 성장한 업체가 좋은 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업체들이 뭐 제안서를 이상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준비를 하되 너무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이런 게 없이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